조우는 기주 상산군 진정현 사람으로 본래 공손찬의 소하였으나 공손찬이 원소의 공격을 막기 위해 전해와 함께 유비를 파견했을 때 조운이 유비의 기병을 지휘하는 역할을 맡으면서 그 시점을 계기로 조우는 완전히 유비의 밑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유비가 조조를 피해 형주에서 강남으로 도망쳤을 때 조조가 추격대를 보내 장판에서 유비를 거의 다 따라잡자 유비는 처자식을 버리고 달아났는데 조운이 몸소 어린아이였던 유선을 품에 안았고 유비의 처이자 유선의 모친인 간부인도 보호했기 때문에 이들이 위난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유비가 입촉했을 때는 형주에 남았는데 이후 유장과의 전쟁이 터지자 제갈량 장비와 함께 유비의 지원군으로서 강을 거슬러 서쪽으로 올라가며 유장의 군현들을 제압합니다. 1차 북벌 때 제갈량은 기곡을 통해 위나라를 치려고 한다는 소문을 퍼뜨려 조진의 위나라 주력군을 기곡으로 유인시킨 뒤 자신은 직접 본군을 이끌고 기산을 통해 옹양조 지역으로 진출합니다. 조우는 등지와 함께 기곡에서 조진의 주력군을 잡아두는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 당연히 조진의 군대는 막강했고 조운과 등지의 군대는 이에 미치지 못했기에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군사들을 거두어 굳게 지켰기 때문에 대패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조우는 1차 북벌에서 위나라의 주력군에 맞서 고군분투했지만 가정에서 그가 산을 타는 바람에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건흥 7년에 조운이 죽었다는 기록과 함께 조운전은 끝을 맺는데 이것은 촉 관련 인물들의 사료가 워낙 부실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송진은 조운 별전을 주석으로 달아 조운전의 내용을 보충하고 있는데 조운 별전을 신뢰성이 있는 사료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삼국지 연의에서의 조운의 모습은 나관중의 완벽한 창작이라기보다는 조운 별전의 내용을 참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조운 별전은 사료로서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조운 별전은 저자와 저작 시기가 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나라 역사학자인 하작은 조운 별전은 조가의 가정 기록을 개편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을 표했다고 하며 조운 별전의 내용에 대해서도 본전과 별전의 기록이 앞뒤가 맞지 않기에 믿을 수 없다. 별전 종류는 자손이 과분하게 미화하는 말이다. 라는 식의 주장도 합니다. 하지만 조운 별전을 완전히 믿지 못할 사료라고 치부할 수도 없는 것이 정사로 인정받는 자치통감은 북산에서 조운이 활약한 내용과 같은 조운 별전에만 실려있는 내용들을 참고하여 기록하고 있고 배송진은 자신이 주석으로 실은 사료라도 신뢰성이 떨어지거나 내용의 앞뒤가 맞지 않으면 장비전 주석 사냥공제기처럼 잘못된 내용이라고 지적하는데 조운 별전을 주석으로 달면서는 내용에 대해 비판하거나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논란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짤막하게 소개하였는데 그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분들이 하실 터이니 전 이제부터 조운 별전을 참고로 한 조운의 인물 열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들은 앞의 논란을 감안하여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운은 신장이 팔척에 용모가 웅장하고 위대하여 출신군에서 천거되었고 이후 관리와 병사들을 거느리고 공손찬을 찾아갑니다. 당시 원소가 기주목을 칭하여 기주 사람들 대부분이 원소를 따랐기에 공손찬은 조운을 보고는 듣기로 기주 사람들은 모두 원가를 원한다고 하던데 그대는 어찌 홀로 마음을 돌려 이러한 흐름에 반하는 것이오 라고 말합니다. 이에 조운이 천하가 흉흉하여 누가 옳은지 알 수 없고 백성들이 거꾸로 매달리는 것과 같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어진 정치가 있는 곳을 따르기로 마음을 먹었으니 그런 뜻을 가지고 장군께 귀부를 한 것입니다. 원공을 소홀히 하며 명장군을 사사로운 마음으로 따르려는 것은 아니니 괴념치 마십시오 라고 답하자 공손찬은 조운을 받아들입니다. 조운은 공손찬을 따라 여러 전투에 참가하여 적들을 토벌했는데 당시 유비도 공손찬에게 소속되어 있었기에 둘은 자주 만나게 되었고 서로 의기투합하게 됩니다. 어느 날 조운의 형이 죽어 조운은 공손찬에게 이를 말하고 고향으로 가려 하였는데 유비는 그가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고 그의 손을 맞잡으며 애틋하게 작별하자 조운은 끝내 덕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이후 조우는 유비가 원소에게 몸을 의탁할 시기에 직접 업으로 찾아가 유비를 만나 그를 따랐으며 유비는 조운과 함께 같은 침상에서 잠을 잤다고 할 정도로 조운을 신임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장판에서 유비가 도망치던 중에 어떤 이가 조운이 이미 북쪽으로 달아났다고 말했을 때도 유비는 수국을 내던지며 자룡이 나를 버리고 달아났을 리 없다 라고 했고, 유비의 말대로 조운은 유성과 간부인을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유비가 한중으로 진격하여 위나라 군대를 격파하고 적의 사령관인 하우연을 참살하자 조조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한중으로 들어옵니다. 조조군은 북산 아래로 군량미를 운반하였는데 그 포대의 숫자가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이에 황충은 자신이 북산의 조조군 군량미를 탈취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조운과 함께 북산으로 진격합니다. 아마 황충이 직접 적의 군량미를 탈취하러 가고 조운은 후방을 지켰던 것으로 보이는데, 황충이 기한을 넘겨도 돌아오지 않자 조운이 수십 기의 기병을 거느리고 가벼운 차림으로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군영을 나섭니다. 그런데 때마침 조조군의 병사들이 대거 출전하여 조운의 군대와 마주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조운은 불리한 형세에도 적진에 돌격하여 한편으론 싸우고 한편으론 물러서며 적을 무너뜨리고는 군영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군영의 문을 활짝 열고 깃발을 내리고 북치는 것을 멈추었는데, 뒤쫓아온 조조군은 조운이 복병을 두었을까 의심하여 그대로 물러납니다. 이에 조운은 하늘을 뒤흔들듯이 북을 울리며 돌아가는 조조군의 뒤를 육로를 쏘아대며 공격하였고, 조조군은 혼란에 빠져서 자기들끼리 서로 짓밟고 한수에 떨어져 수많은 사상자를 냈다고 합니다. 다음날 유비가 조운의 군용으로 친히 와서 전날 싸운 곳을 둘러보며 자룡은 온몸이 모두 담덩어리로다 라고 극찬하며 음악과 술을 베풀었기에 잔치가 저녁까지 이어졌고, 군중에서는 조운을 일컬어 호위장군이라 했다 합니다. 유비가 익주를 평정한 이후 사람들과 의논하여 성도 지역의 가옥과 과수원, 뽕밭 등을 제장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했는데, 조운이 이를 반대하며 익주의 인민들은 처음 전란을 겪었으니 논밭과 집을 모두 되돌려 주어 생업에 복귀하게 한 뒤 부역을 하게 하여 세금을 거둔다면 오히려 그들의 환심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유비는 조운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여 그대로 따릅니다. 오나라가 형주를 습격해 형주 지역을 빼앗기고 관우가 죽게 되자 유비가 대노하며 송건을 정벌하려 했기에, 조운은 유비에게 나라의 적은 송건이 아니라 조조이니 먼저 위를 멸하면 오는 자연스럽게 복종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조조가 죽었고 그의 아들인 조비가 찬탈했으니 응당 사람들의 마음을 따라 조속히 관중을 도모해야 합니다. 하수와 위수 상류를 점거해 흉악한 자들을 토벌하며 필시 관동에 의로운 자들이 양식을 들고 우리의 군대에 합류할 것입니다. 그러니 위를 내버려 두고 오와 싸워서는 안됩니다 라고 간언합니다. 1차 북벌이 실패로 돌아간 뒤 제갈량이 한중으로 돌아와 조운의 군대를 살피고는 가정의 군대가 퇴각할 때는 병졸과 장령들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였소. 그런데 기곡의 군대는 병장들이 처음 출병했을 때와 크게 차이가 없으니 어찌된 까닭이오? 라고 묻자 등지가 대답하길, 조운이 몸소 후방을 맡아 군수물자와 집기조차 함부로 버리는 일이 없으니 병장들을 잃을 까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운의 군자금에 여유가 있어 제갈량이 병사들에게 이를 나누어 주려 하자 조운이 제갈량에게 전쟁에서 이기지 못했는데 어찌 하사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청원컨대 그 자금은 보관해 두었다가 나중에 하사품으로 삼으십시오 라고 진언했고, 제갈량은 이를 매우 옳다고 여겼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일화들을 보면 조운은 문관으로서의 식견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오나라 정벌과 관련된 일화에서는 대국을 살피는 통찰력도 보여줍니다. 유비가 형주 사군을 평정할 때 조운도 종군하였고, 계양태수였던 조범이 항복을 하자 그를 대신하여 계양태수에 임명됩니다. 당시 조범에겐 홀몸이 된 형수 번씨가 있었는데 외모가 매우 뛰어났기에 조범이 그녀를 조운과 짝지어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조운은 사양하며 우리가 서로 동성이니 경의 형이 곧 내 형과 같소 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조운의 거절에도 어떤 이가 그녀를 맞아들이도록 재차 권하자
조우는 조범이 급박하게 항복을 하였으니 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어 라고 말했고, 조은의 예상대로 조범은 마침내 도주하였고 조우는 그 사건에 조금도 연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비는 손건의 여동생인 손부인과 혼인을 하였는데 손부인은 재기가 있고 굳세고 사나워서 오라버니들의 풍모를 갖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녀는 항상 자신을 수행하는 시비들 100여 명에게 돌을 잡고 시립하게 하니 유비는 매번 손부인을 만나러 갈 때마다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만하고 횡포까지 부려 오해 관리와 병사들을 여럿 거느리고 거침없이 법까지 어겼기에 유비는 손부인이 병고를 일으킬까 겁까지 냈고, 이걸 지켜보던 법정은 손부인을 오로 돌려보내자고 말했답니다. 이에 유비는 조은이 굳건하고 엄중하니 필시 이를 막을 수 있을 거라 여겨 특별히 내부의 일을 맡겨 손부인에 관한 일을 담당하게 합니다. 그러다 결국 사건이 터지는데 촉선 목항우전 조석 한진춘추에 따르면 손건은 유비가 익주로 들어간다는 말을 듣고 수많은 배들을 보내 손부인을 영접하게 했는데, 손부인이 은밀히 유선을 데리고 오로 돌아가려고 하였기에 제갈량이 조은을 급파했고, 조은은 병사들을 이끌고 장강을 가로막아 유선을 구해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상 삼국지 물열전 조은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자양장 중 한 명으로 여러 전투에 참가하여 선두에 서서 공을 세웠고 용맹과 과단성으로 이름을 날렸다 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